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영조 소장입니다. 교대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랐는데요. 오늘부터 조금 내용들을 좀 바꿔서 진행한다라고 어제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포트를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닌데, 리포트 위주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저만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클래스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강의 클래스 선정이 나갔는데요. 오늘 영상이 하나 업로드 됐고,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강의 영상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재무제표에 기반한 추천 종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의 의견, 이런 것들이 첨부돼서 올라갈 겁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녹화를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클래스에서는 기존의 이제 재무제표에서 제가 이제 좀 추천 종목까지 포함해서 이제 매일매일 영상이 업로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오후에 하는 방송에서는 리포트 위주에서 좀 탈피해서 저희 인사이트를 넣어서 좀 대중적인 내용들을 좀 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시장이 좀 강했는데요.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연 전쟁이 끝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좀 근본적인 의문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이 뭐 대우건설도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강했고, LG 이노텍도 강했고,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죠. LIG 넥스원도 강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강한 건 알겠어요. 강한 건 알겠는데, 이러한 강한 것이 계속해서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을까? 그런 것들을 결국 고민해 보는 것이 향후 시장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죠. 지금 이제 종전과 가능성에 대한 이제 부분들인데, 과거 우리가 18%에서 23% 조정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관세 협상과 사례인데,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인데, 여기서 중국을 빼버리고요. 이란을 넣어버리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란을 넣어버리면 똑같다라는 것이 지금 KB증권의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1기 때는 문의신이 동장함으로써 중국과 전화를 했다 안 했다 공방들이 있었죠. 자, 트럼프는 중국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9월부터 2019년입니다. 9월부터 대중관세를 도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4일 날 이걸 발표한 이후에 27일 날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고 전화가 왔다. 그러나 중국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급이 전화를 했다. 네가 지금 얘기하는 급이 아니라 다른 급이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난기류가 펼치니까 앞으로 이제 더 세게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하고 협상을 개시한 이런 것이 이제 1기 때였고, 2기 때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전화 왔고 대화 중이다라고 하고 협상 없다라고 그러고, 중국 측에서는 트럼프는 시진핑 전화 왔다, 시점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중국이 보복 관세 철회,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인하, 결국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다라는 거죠. 이란이 연락을 왔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국회의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랬고, 또 계속해서 뒤로 밀었고, 또 이제 타결책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입체적인 상황이 좀 연출이 되는 거죠. 입체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철수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유럽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종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계단식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환호성을 저질렀죠. 삼자는 얻을 거 다 얻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나몰라라 하고 발을 빼버리는 거고요. 이란은 현재 지금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죠. 이번 주 국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행세를 걷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란의 GDP의 20% 수준이랍니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폭격을 당했던 것들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총리 같은 경우는 선거를 5월 달에서 10월 달로 미뤘죠. 지금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지금 상황인데 이걸 또 미룸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거죠. 상당히 좋은 결과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집권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끝나가는 듯해 보입니다. 자, 제가 조정이 끝나가는 듯해 보입니다라는 약간의 말머리를 흐린 거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를 놓고 보면 지금 같은 조정 장세 4,850에서 5,1,700에 우리가 과거에는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ETF도 없었고 상한가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 안 했죠. 반등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좀 놓고 보면 가장 강력했던 닷컴 버블 때도 20% 조정이 두 차례 나왔었어요. 20% 조정이 두 차례 나왔었던 경험이 있고 3조 호황부에서도 18% 조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수준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수준은 여기 노란색이죠. 요게 이제 직선, 빨간색이 이제 직선인데 직선의 시계로 놓고 보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 같은 경우 충분히 오히려 쉼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한 겁니다. 이 표를 놓고 보면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한 건데요. 왜 유가는 100달러 밑으로 안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도 오늘 아침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유가에 따라서 결국 증시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가에는 투기적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환율이 단순하게 달러 대비해서 1,500원을 올라가 있는 것이 있는 것 플러스 여기에 일부 투기 세력도 동참해 있는 거죠. 이 투기 세력들은 굉장히 돈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정유라든지 달러를 건드린다라는 것은 돈 냄새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글로벌 정세에 대한 정보력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저보다 뛰어날 걸로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유가가 안 내려오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저는 오늘 전부 제 자산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잠에서 깨면서 밤새 본 게 아니라 굉장히 어제 이제 한 2시쯤에 깼나요? 그럴 때도 이제 시장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또 추가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나스닥 선물도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오늘 조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뒤로 갈수록 뒷심이 더 붙었죠. 2시 넘어서부터 뒷심이 붙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더 강세로 붙어서 다행스러운 건데 제가 초를 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고민은 일단 서부 텍사스주라든지 두바이유 같은 경우 안 내려오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오늘 이제 좀 지나고 내일부터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고 그러면 4월 6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빠져나가려고 하는 물론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문제 뭐 헬륨이 오늘 부족하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정유시설을 다시 재가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안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쟁이 끝나간다는데 90달러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눈치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의 고민인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는 투자를 하면서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인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가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좀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LG노텍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LG노텍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LG노텍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35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물대죠. 매물대에 이제 진입을 했죠. 요 거래량이 있었던 매물대에 진입을 했는데 오히려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타났어요. 평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LG노텍 리포트가 4개인가 5개가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잘 나왔는데 오늘 이제 LG노텍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증권방송에서 물어보더라고요. LG노텍과 기판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IM증권 리포트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기판보다는 오히려 아이폰이 잘 팔려서 LG노텍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LG노텍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왜 삼성전기는 못 따라갔을까요? 이런 의문점을 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LG노텍이 올라갔으면 삼성전기도 올라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면 LG노텍 같은 경우 IM증권의 얘기가 맞나?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폰 17 시리즈가 출시 이후 6개월 동안 약 9,600만 대가 판매되면서 전작 대비 YoY 20% 이상 많이 팔렸다. 특히 지난 1, 2월 판매량은 YoY 14%, 29% 늘어가면서 롱테일 판매 호조를 시현했다. 이는 동사 카메라 모듈과 RF, SIP의 실적에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는 연중으로 공격적인 출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격적인 출하 정책을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수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 3호 대조적인 분위기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모리 가격 폭등 등 수요 불안정으로 출하 목표치를 하향하는 틈을 타서 고객사가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이 굉장히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그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노트북을 바꿀 때 LG 그램 노트북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200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 300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노트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쓸 사람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애플이 공격적인 한 겁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아이폰 17E 같은 경우 128GB에서 256GB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했다라는 거죠. 이건 실질적인 가격 인하입니다. 메모리 가격에서 BOM,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원가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관건은 뭐죠? 제가 오늘 업로드된 강의 영상에 손익계산서 영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업로드된 강의 영상 손익계산서에 가격을 인하했을 때, 단가를 인하했을 때 기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가를 인하하면 결국 판매량이 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가를 인하한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비용은 고정비로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비용은 고정비로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인하했는데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그 기업의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선다라는 게 제 강의의 요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단가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이거는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겁니다. 단가를 인하함으로써 애플에 대한 어떤 경쟁력,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고객층들이 매니아층이라고 불리는 거죠. 충분히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 역작용이 나타났던 게 누구죠? 테슬라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물론 일시적으로 많이 팔렸죠. 일시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팔리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한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다른 제 책에도 썼는데, 실전 핵심 투자 수업,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에서 썼는데, 과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현대차가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판매가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판매가 좀 잘 됐다가 이제 뭐 사드 문제 전이죠. 사드 문제 전에 중국에서 이제 뭐 BYD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죠. 처음에 우리가 중국으로 현대차가 잘 갔을 때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가 택시였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택시계를 장악했던 북경만 가더라도 현대차가 택시를 했었던 상황에서 중국 차들이 이제 갑자기 튀어 올라오니까 그때 그 정몽구 회장이죠. 정몽구 회장이 중국에 있어서 점유율을 좀 유지를 해라, 높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찾아보시면 나오는 팩트인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점유율을 높여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딜러제 아니겠습니까?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딜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차를 팔므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현대차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현대차 점유율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재무제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판매 단가는 그대로인데,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드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정의선 회장이 방침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점유율을 포기하겠다. 점유율을 포기하는 대신 내실을 다지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장 정도 되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형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합산 10%대 중반까지 점유율을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현대차 내실이 좋아진 거예요.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배당도 할 수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초동에 땅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LG노텍 입장에서는 단가 인하 압력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애플이 스스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침으로써 Q가 늘어났겠죠. Q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LG노텍에는 오히려 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여도는 진짜 상당히 좀 높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 기여도가 26%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가동률이 10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가동률이 100%에 달하고 2025년 4분기 가동률이 92%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니 공장을 만들면 100%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업 보고서를 보면 공장 가동률이 나옵니다. 사업 보고서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나오는데 뭐 때로는 일부 기업 같은 경우 110%, 105% 이렇게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렇게 LG노텍 정도 되면 90%가 넘어가면 거의 풀 가동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 라인들에 있어서 라인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가동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100% 가까이 가동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높은 거죠. 그러면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증설이 불가피하면 뭘 봐야 될까요?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주면 뭘 봐야 될까요? 현금 흐름을 봐야죠. 현금 흐름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솔루션에서도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뭐 뒤통수를 얻어맞고 난 뒤에야 저희가 재무제표를 살펴봤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죠. 그러면 LG노텍 같은 경우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재원으로 증설을 할까요? 어떤 재원으로 증설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 현금을 통해서 투자 현금 흐름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오늘 올라온 강의 영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현금 흐름표까지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현금 흐름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봄으로써 만약에 현금 흐름이 별로 없다. 근데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럼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LG에너텍 같은 경우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강의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업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놓고 보면 광학솔루션이 우리가 18조에서 22조까지 내년도에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패키지 솔루션은 1조에서 2조 대 1조 7천억에서 2조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YOY 계속 두 자릿수대에 근접하는 성장률이 보고요. 모빌리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성장률이 약하네요. 전사적인 성장률도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출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OP 마진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냐면 결국 기업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말 안 듣는 친구라든지 말 안 듣는 뭐 조카, 아들, 자식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듣기 시작했다. 그럼 굉장히 이뻐 보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처음은 말을 잘 들었을 때보다 덜 이뻐 보이죠. 이게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데 성장률이 지금 이제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LG이노텍 현재 이제 이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충분히 32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쌍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거래량이 지금 붙지 않았다라는 거. 나름대로 평균 거래 해보면 맞습니다만 요 매물대를 잘 통과하시게 된다라면 그리고 오랜 기간 조정 이후에 증시가 대세 상승 쪽으로 간다라면 이러한 형태를 거치게 된다라면 지금 3조 호황부의 전반부를 이제 거치면서 후반부로 가게 된다라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놓고 본다라면 뭐 상당히 뭐 기판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붙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대우건설 굉장히 강했어요. 와, 대우건설 오늘 대우건설이 왜 올랐을까요? 대우건설이 뭐 지금 이란의 재건으로 올랐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우건설이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현대건설이 앞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삼성물산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대우건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며칠 지난 리포트이긴 한데 대우건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원전 산업 최선호주인 현대건설 목표 PBR 대비 멀티플이 80%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간 거 반영하면 어느 정도 현대건설 멀티플 수준에 이제 육박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자본 비용이 감소했고 ROE를 현실화했다라는 것은 이익단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조금 뭐 불확실함이 가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에는 원전주로서의 포지셔닝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이제 2025년 4분기에 대규모 손실 처리를 함으로써 실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원전 관련 모멘텀이 보다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가 이제 손실을 대거 처리한 것은 이제 빅베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빅베스급으로 손실을 처리했냐라고 보면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규모 손실 처리를 했어요. 대규모 손실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의미죠. 손실 처리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인데 여러분들 집안 청소를 아무 이유 없이 하나요? 물론 이제 현타가 와서 집안 청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기업체가 갑자기 현타가 와서 청소를 한다? 물론 그런 경우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그 손님이 방문한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빅베스를 하고 나면 아니면 뭐 스몰 베스를 하던 청소를 한번 좀 하고 나면 다음 분기에는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청소를 한다라는 것은 외부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청소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뭘 청소한 거죠? 주택 시장에 있어서 준공업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다 떨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건설주들이 처음에 올라갈 때 거래량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때 어떤 얘기들이 들었냐면 물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좀 달랐죠. 현대건설은 원전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 뒤로 이제 대우건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GS건설이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그 건설주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깊지 못했어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생각은 뭐였었죠? 미분양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 미분양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떨어낼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였었는데, 그때 이제 건설사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떨어내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봤죠. 2월 달에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떨어냈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고 나서 실질적으로 2월 이후부터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저희 건설주들 몇 번 다뤘습니다. 건설주 다루면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도 있었고 반도체만 바라볼 때 건설주들도 유망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뒤늦게만아마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저희가 다뤘던 리포트들 이후에 어떤 분이 댓글 써주셨는데 정말 다뤘던 이후에 날아갔던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뤘던 종목에서 날아갔던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강의 리포트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다뤄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제 영상 위에 영상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와 오셔서 처음에는 둘러보기 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세요. 뭐 어제 강의 영상 올라왔고 내일도 오늘 찍은 영상 업로드되면서 매일매일 영상이 업로드되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다가 이 정도가 되면 강의를 한번 같이 따라 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대우건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형이 이제 외형 성장에 부담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손실 처리가 향후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본 거죠. 본질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플러스 알파가 붙었죠. 대우건설은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것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2026년 원전이 기대감을 넘어 실제 사업으로 현실화되는 원년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각을 확신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 KB증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주를 다룰 때, 현대모비스를 다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아틀라스 같은 경우 2028년부터 도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 업체들이 로봇을 만들어내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물량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소? 그런 것들이 레코드가 확인되는 로봇주들만이 찐 로봇주가 될 가능성이 있소라고 제가 현대모비스 리포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우건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아주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저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원전과 관련된 퍼포먼스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20개가 넘는 원전이 현재 그 뭐 개발을 하려고 하던, 지으려고 하던, 입찰을 하려고 하던 뭐 이런 정도인데 2026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 3% 그렇죠. 작년 말에 이제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작년 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원전은 좀 멀리 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원전을 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제는 원전을 포기했던 서방 국가들이 원전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SMR 같은 경우도 빨라야 2030년인데 그때까지 원전주를 들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해야 된다. 이벤트들이 나왔을 때마다 원전주들을 한 번씩 쳐다보고 그렇게 원전주들을 건드려 주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가시성이 있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 원팀이 그런 거 가면서 이제부터는 실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를 넘어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리포트를 볼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져요. 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잖아요. 물론 이게 맞고 틀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원전이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공간에까지 다가왔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원전주는 다시 볼 거예요. 그동안 저는 원전주를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두해빌 같은 경우는 원전주로 보지 않고 전력 인프라로 봤기 때문에 좀 가스터빈과 좀 다른 관점으로 봤습니다만 원전주를 볼 때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봐도 되겠다. 뭐 그동안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만 이제부터의 퍼포먼스만 잘 봐도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 원전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많이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국외에서, 국내가 아니라 대형 원전 완공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담입니다만 제가 올 초에 그 한수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입 직원들 대상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재무적인 부분들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저기 울산에 내려서 울산역에 내려서 차로 1시간 반, 1시간 반을 가더라고요. 거기 이제 원전 옆에 한수원,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신입 직원이 꽤 많이 뽑았어요. 신입 직원이 강당 하나를 가득 메울 정도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직군이 있는 거죠. 근데 해외 세일즈 하는 애들도 따로 그 친구들도 따로 뽑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원전과 관련해서 그때 딱 느꼈던 것들이 물론 이제 한수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큰 조직이고 하지만 신입 직원을 이렇게 강당 하나를 메울 정도로 뽑았다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일부 뭐 제가 조금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세일즈와 관련된 쪽으로도 배치받은 인력들이 있는 것을 놓고 보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얼마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수원 신입 직원들 강의를 한수원은 처음으로 이제 간 건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 한수원이 주도하는 원팀 팀 코리아와 관련된 여기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원전을 바로 옆에서 보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우건설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우리가 원전과 가스와 LNG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LIG 넥스원 오늘 강했죠. LIG 넥스원도 오늘 29% 올랐어요. 29%가 올라갔는데 LIG 넥스원을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좀 보죠. 추가가 안 됐네요. LIG 넥스원. 그건 좀 다음 장에 추가가 됐구나. 자,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현대로템도 오늘 강했어요. 현대로템은 제가 오늘 찍은 강의 영상 따로 이제 거기에 현대로템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로템 차트보다는 LIG 넥스원 차트가 훨씬 더 이뻐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LIG 넥스원이 이때 왜 올라갔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격률이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LIG 넥슨이 올라갔고 그 뒤로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다 LIG 넥슨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왜 LIG 넥슨이 올라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전쟁 끝나는데 왜 LIG 넥슨이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 좀 다른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다른 얘기들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 관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에 대한 수요가 끝난 것은 아니죠. 단지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관점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토 방위에 대한 부분도 자국 방위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GDP 대비 5%에 대한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주장고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관점의 얘기는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LIG 넥스원이 우리가 3월 초에 보였던 퍼포먼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자들에겐 노이즈예요. 장기 투자자들은 꾸준히 어떠한 이벤트 없이 끌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 여기 매물대가 쌓이잖아요. 이때 올렸던 분들이 지금 이제 소위 90만 원에 사신 분들은 9층에 있는 분들은 답답하죠.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8층이니까 1층만 더 올라오면 팔려야겠죠. 이 매물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어떤 뭐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튀면 장기 투자자들에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 투자자들은 이때 치고 나오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니까 어찌됐든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수주장고가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퍼포먼스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우상향하고 있고 최대 실적을 갱신 중에 있다. 요거는 지금 전쟁 얘기 없습니다. 없는 데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 적어도 2018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26조 원에 달하는 6년치 이상의 수주잔고에 기인하고 있다. 절대적인 잔고 규모 자체도 크지만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 기여도가 높은 중동 수주잔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LIG 넥스원 주가를 놓고 보면 오히려 작년에 조금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주가가 60만 원까지 갔다가 40만 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좀 밀린 수준이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무기 수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주 잔고가 있고 한데 중동 수출이 자꾸 수년된 거예요. 뒤로 미뤄진 겁니다. 뒤로 미뤄지면서 인도가 안 되다 보니까 분기별로 매출액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기별로 이제 물건이 넘어갈 때, 매출은 물건이 넘어갈 때 잡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니라 MOU를 맺었다고 매출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계약을 맺고 넘길 때 매출을 잡히는 거죠. 이 동안에는 지금 이제 매출이 안 잡혔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제 잡힌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6년 수출은 UAE의 천공2 수출이 주도할 전망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실적 기여도는 올해보다는 내후년에 더 커질 거다. 내후년에 더 커질 거다. 굉장히 좋은 거죠. 수익성 BP 수준의 개발 산업 수주 잔고는 5.3조 원에,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BP 수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죠? 딱 그 이익이 제로인 수준, 개발 사업 수주 잔고는 5.3조 원에 불과하고 양산, 그다음에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규모를 키워가면서 이익이 개선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를 보완할 수 있는 천공2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고 부족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2의 이제 요격 미사일 단가는 패트리어트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트리어트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구매가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미사일이 한 방 날라오면 여기에 이제 복수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미사일들이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에 5,400만 달러 비행기가 지금 이제 폭파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이제 방공망이 뚫려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천공2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 이제 올랐던 우리가 LG 넥스원이라든지 대우건설, 그다음에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요. 맞죠? 못 살펴본 것은 제가 이제 클래스 영상에서 여러분들 수익 공식 영상에서 내일 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저는 아직 확신을 못 갖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은 아직 계속 언급드리지만 유가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확신을 못 갖겠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밀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 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어느 분이 댓글에 올라올 때 사면 물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LG 넥슨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구간대에 있는 매물을 다 소화해내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올라가서 이 매물만 소화해 놓으면 이제 우상향에서 트렌드가 잡히는 거죠. 이러한 추세가 형성됐을 때 그러면 아니 60만 원에 샀어야지 왜 70만 원, 80만 원에 삽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60만 원에 살 수 있었을까요? 어제 주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일부는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상승을 예상하고 오늘 그걸 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어제 사신 분들은 운에 가까운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운이죠. 어떻게 보면 배팅도 실력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기대지 않고 운에 기댄다라는 것은 어쩌다 한두 번씩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 매매에 대한 스킬을 키워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국면 조금 전만 하더라도 밀리면 산다라는 것이 맞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뀔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간다라는 심정으로 바꿔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개념이고 그 전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자. 유가 계속 고민입니다. 유가 계속 고민이고 물론 국채금리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도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쟁이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4월 6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고 한 번 더 발작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다시 시장이 정상화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내일 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